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정형외과 근감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기 쉬운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근감소증은 이제 근감소증이니까 골다공증에서 뼈가 약해지는 것처럼 근육이 적어져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게 살이 근육이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CT나 이런 걸 찍어 보면 이건 이제 허벅지 쪽에 있는 근육인데, 뼈에 근육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이 근육이 많이 적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육의 양이 많이 감소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그 연령 관련해서 또는 질병과 연관돼서, 연령 관련됐다는 건 이제 노화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걸 얘기하고, 골격 근량의 감소, 이제 근육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근력 또는 신체 수행 능력의 저하. 우리가 골다공증에서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절이 생기기 쉬운 것처럼, 근육이 하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골격 근량이 감소되면서, 그래서 근육에 힘이 빠지고, 또 근육에 힘이 빠진다는 건 우리가 근육을 쓰는 거는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신체의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 그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게 근량의 저하, 근육이 적어지기 때문에 적어지는 요인으로 생기는 거를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서 골절을 생각하는 것처럼 근감소증에서는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게 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노화와 관련된 노쇠와도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쇠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뭐 정신적인 거든 몸이든 심장이든 어떤 여러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스트레스, 외부 요인에 저항력이 이제 약해져서 취약해진 상태를 얘기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평가를 할 때 주로 움직임과 이제 많이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건강한 노화와 노쇠는 차이가 있는 게, 건강한 노화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노화는 돼서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내가 나이에 걸맞는 그런 신체 활동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노쇠라는 거는 이제 신체 예비 능력의 감소, 이게 심장이 됐든 뭐 폐가 됐든 근육이 됐든 여러 가지 그 신체 능력이 감소돼서 일상생활, 내가 이제 나이가 70대 80대가 되지만 그 연령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그런 지장을 줄 만큼 기능이 저하된 비정상적인 노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쇠는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 움직임과 연관지어서 이제 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움직임은 여러 가지 스케일로 볼 수 있는데, 이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한지 아닌지 약한지를 보면, 뭐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어느 정도 이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은 활동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내가 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노쇠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봐서 우리가 신체를 어느 정도 움직이는 신체 활동도를 봐서 1단계에서 3단계 이 정도 건강하게 잘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 유지되는 경우는 노화는 됐지만 그렇게 노쇠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게 행동의 둔화 양상을 보이고 도구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뭐 혼자 걷는 것, 식사 준비, 집안일 이런 게 이제 수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허약하다 그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노쇠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노쇠가 어느 정도, 이 옆에 보이는 숫자가 그 신체 활동 노쇠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1, 3 이거는 이제 신체 활동이 좋다는 얘기고, 9로 떨어지면 신체 활동이 많이 떨어져서 노쇠하다, 노쇠가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쪽에 보이는 이제 이런 이 서바이벌 레이트라는 건 이 지켜봤을 때 10명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신체 활동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노쇠하지 않다는 분들은 그 800일, 한 2년 반 정도가 지나도, 2년이 좀 넘게 지나도 생존에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살고 계신데, 이게
이제 그런 신체 활동 정도가 떨어지고 노쇠가 진행이 되면 사망률이 증가돼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한 반 정도가 2년 내에 그런 허약한 상태, 노쇠를 보이면 그러면 이제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느냐, 그리고 또 이게 남은 여명에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노쇠를 주목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쇠를 어떤 경우에 이제 노쇠를 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5가지,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면 노쇠가 됐다. 노쇠가 진행됐다 얘기하는데, 이제 노화가 되면서 근력이 약화돼서 힘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되는데 뭐 몇 달에만 한 뭐 4.5kg 이 정도가 감소됐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돼서 활동이 적어지고, 또 이제 그런 활동도, 이제 활동도 중에 표현될 수 있는 게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게 아무래도 힘이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럴 수 있고, 또 만성 피로하다. 조금만 있어도 뭐 쉬 필요하고 그래서 누워야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노쇠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쇠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능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치매가 있어서 정신적인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에 뭐 신부전이 있어서 내가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위가 있을 수 있고, 이 감소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쇠의 일부를 볼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근육하고 관계된 거, 심장이나 뭐 치매 이런 거 말고 오로지 근육하고 관계돼서 근육의 양이 이제 노화되면서 줄어들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보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노쇠가 되는 과정에서 근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 노쇠를 이제 막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도를 높여서 내 신체 활동 이제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여명을 이제 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근육에 중점을 둬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기본적으로 노쇠와 같이 근력이 감소되고 신체 활동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원인은 근량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할 때는 근량이 감소되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근력 감소와 신체 활동 저하, 능력 저하, 이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데, 근감소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이제 내가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니까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근력 감소와 신체 활동의 능력 저하가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제 진단 검사 방법으로 일단 이제 악력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근육에 힘이 있으면 이렇게 꽉 눌러서 어느 정도 힘을 측정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28kg, 여자는 18kg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이제 그래 근력이 어느 정도 있다 판단을 하고, 이거보다 떨어졌으면 이 사람은 근력이 약해졌네, 근감소증이 있지 않나 이제 의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죠.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일어서는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왜냐하면 손으로 짚고 일어나면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5번 하는데 12초 내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어려우니까 12초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하지의 근력이 좀 떨어졌구나, 이래서 근감소증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보행 속도. 우리가 걸으려면 다리에 힘도 있어야 되고, 이제 보폭이 어느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다리를 뭐 이렇게 짧게 걷는 게 아니라 널찍널찍하게 걸으려면 다리에 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발 걷고 그 다음 발 걸으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보면 하지에 다리 쪽에 이제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행 속도가 1초에 1m, 1m 가는데 1초 이하로 걸려야 된다. 한 뭐 10m를 간다 그러면 10초 이내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보행 속도가 있을 때 근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 될 경우 근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횡단보도를 보면, 횡단보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란불 신호를 줄 때 이 그 건널목의 길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그 길이를 사람들이 걸을 때 보통 1m에 1초, 1m 가는데 1초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여유를 줘야 되니까 한 7초 정도를 더 플러스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한 4차선에서 한 뭐 그 도로 길이가 한 15m 된다 그러면
15초를 주고 그다음에 7초를 줘서 22초를 파란불을 보통 이제 설정을 하는데, 내가 건널목을 걷는데 보통 한 번에 못 걷는다. 중간에 빨간불 걸릴까 봐 하고 빨간불 바뀐 다음에 건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떨어진 거니까, 그런 경우 본인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내가 근감소증이 있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 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설문지가 있는데, 요 내용을 보고 여기서 이제 점수가 4점 정도 이제 이상이 된다. 4점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제 신체 활동이 좀 떨어져서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정지화면 해 놓으시고 여기 내가 몇 점 정도 되는지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고, 4점보다 높으면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통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을 의심할 때 신체적인 근력이나 활동이나 이 떨어지는 정도나 근력이 떨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력 감소와 신체 활동 능력 저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이 떨어진 근력과 신체 활동이 능력이 이제 근량 감소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야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량 감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여러 가지 테스트나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량 감소를 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우리가 종아리에 보면은 이제 허벅지처럼 두껍지도 않고 거기 아주 지방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거기 이제 재보면 근육량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종아리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 중에서 그것처럼 가장 두꺼운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을 줄자로 재서 남자는 34cm보다 적거나 여자는 33cm보다 그 둘레가 적다 그러면 근량이 좀 적은데 이건 좀 근감소증일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좀 더 확실하게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전에 이제 골밀다공증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골밀도 검사하는 건데, 요 골밀도 검사할 때 이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팔이나 다리 이런 데 이제 근육들의 근량을 이제 투과되는 정도 이렇게 체중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바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하거나 그럴 때 체의 성분 분석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이렇게 해서 전류 이렇게 해서 보는 거, 그런 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요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근량이 팔이나 다리, 이제 몸통이 아니라 팔이나 다리 쪽에 이제 근량이 이 정도 된다. 이제 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근량이 적어졌다. 이렇게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검사를 해봐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 이제 어르신들이나 다 봐서 근감소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봤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 이제 65세부터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근감소증 이게 유병률이 없죠. 더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이 있다는 얘기고, 65세부터 그 전보다 조금씩 이제 생긴다 이렇게 해서 연세가 더 많을수록 근감소증이 더 많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노화에 이제 동반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사 방법하고 이 유병률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에 대해서 골다공증처럼 많이 이제 관심을 갖거나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이 되더라도 현재 골다공증에서 쓰는 골다공증 약처럼 근감소증에서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약이 개발되어 있거나 특별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하되 이제 이걸 어떻게 되돌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병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80세 이상에서 20%라고 그러면 60대, 70대에서는 이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근감소증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봤던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나 5번 했는데 10초면 됐어. 10m 가는데 난 8초면 가는데 이거 악력이 좋아. 우리 지금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안심할 건 아니고, 지금 근감소증은 치료 방법도 없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심하게 들어가면 되돌리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거기까지 가지 않게 예방하고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해보더라도 테스트 해봐서 여기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해봐서 내가 괜찮다. 그래서 안심할 건 아니고, 내가 장수하고 나이 들어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은 더 뭐 괜찮으니까 됐어 이렇게 방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가지 않게 예방적으로 조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근감소증을 인제 보려면 일단 인제 근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야지 그 근육이 어떻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이게 노화되고 근감소증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인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그렇게 가지 않게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근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지루하거나 자세할 수 있는데 인제 보시면 인제 근육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제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인제 움직이는 것들은 다 근육 때문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게 인제 피부의 털인데 우리가 인제 어떨 때 춥거나 뭐 하면 털이 곤두선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털이 인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털을 세우는 근육이 또 인제 피부 밑에 조그만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제 털이 쓰게 되고 그리고 인제 우리 눈에 있는데 눈이 이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도 눈 안에 이렇게 뼈하고 이 공간이 좁을 것 같은데 그 안에도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들이 움직여서 내 눈동자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이게 다 움직임이 다 인제 근육을 통해서 근육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우리 눈동자에 이게 그가 이제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조그만 눈동자 요 안에도 근육이 있어서 이 눈동자를 크게 했다가 작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근육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움직임은 다 근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는 대개 인제 3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골격근이라고 그래서 우리 팔다리에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심장도 근육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시키고 위에서 다 인제 연동작용해서 밀어서 장으로 와서 대변으로 나오고 다 밀어내는 그런 다 내장에 있는 근육 그 움직임들도 다 근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근육, 골격근이라는 건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조절하고 막 움직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심장에 있는 근육은 인제 장에 있는 근육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인제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심장마비가 와서 안 쓰면 내가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게 하면 되잖아요. 인제 그런 게 되지는 않고 장이 있는데 소화불량인데 장이 안 움직여서 더불어 "야 움직여 빨리 밀어." 그러면은 다 소화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인제 골격근이라 처럼 이런 인제 우리가 심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심장 하루 종일 뛰고 있는데 내가 계속 뛰라고 계속 뛰어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신경 쓰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그리고 또 장도 내가 밥 먹었는데 이게 소화되는데 한 3 시간 걸리는데 장에 있는 근육을 내가 계속 움직여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인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이런 근육들은 신경 안 써도 자기가 다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고 이 골격근은 우리가 인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건 내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움직일 수 있게 다 고안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감소증은 우리가 인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제 골격근, 이 골격근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골격근은 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이외에 또 인제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글리코겐 당류니까 이 당을 저장하기도 해서 이제 당의 굉장히 큰 인제 저장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당뇨병에서 당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당의 저장소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인제 거기에 여러 가지 아미노산도 있고 단백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굶었거나 어떤 병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먹거나 그래서 그 에너지를 아파서 누워 있고 뭐 정신없는데 못 먹으니까 그럴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굶고 있다 그럴 때 영양분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근육에서 빼서 쓰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원도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신체의 움직임 담당하고 당의 저장소, 또 굶었을 때 에너지원 쓰기도 하고 단백질, 아미노산 저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기도 하고 체온 유지 이게 근육이 있어서 뭐 떨어 가지고 인제 추울 때 그럴 때 열을 내죠. 몸이 떨리는 게 인제 체온을 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근육을 지금부터는 인제 그럼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육의 생리 인제 이런 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하나하나 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는 건 팔의 근육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섬유, 이제 다발로 돼 있고, 그래서 다발이 섬유로 돼 있어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덩어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이 계속 뭉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순대 같은데 순대가 있고 안에 당면이 있는 것처럼 당면 여러 개가 있고, 김밥, 뭐 김밥에 있고 여러 가지 속이 있는 걸 김이 싸놓은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순대가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서 싸져 있는, 순대 다발같이 생겨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대, 당면이 있고, 당면을 싼 순대가 있고, 순대가 여러 개 뭉쳐 있는 다발이 그게 근육이다. 근육이 이렇게 긴 근육, 짧은 근육, 뭐 다, 네모난 근육, 동그란 근육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당면이 있고, 당면을 싸고 있는 그 순대가 돼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그 자체가 이제 그런 단백질 덩어리 구조물이고, 이걸 움직이는 거는 이제 신경이 여기에 그 순대 다발, 그 근육 다발에 신경이 연결돼서 하나의 신경이 여러 가지, 그 순대 다발에다가 여러 가지 신경을 보내서 여기서 머리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 신호를 주면 이 신경을 통해서 신경이 근육에다가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 근육이 수축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심장 근육도 있고, 이제 이런 그 내장에 있는 근육도 있고, 그거 말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팔다리에 있는 주 근육, 그렇게 돼 있고, 이 근육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순대 다발에 순대에 당면이 들어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신경이 가서 여기 돼 있고, 그래서 이 신경은 이제 이 근육 섬유에 하나 다 있고, 그래서 신경 근육 접합부라는 게 있고, 이 접합부는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약간 뭉툭하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물질을 분비해서 그래서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근육, 아니 그 근육 섬유 하나하나 다발을 보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 이렇게가 돼 있고, 요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라멘트, 이렇게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어서, 요 이제 서로 겹쳐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이게 짜부러들고, 그러니까 근육이 힘을 내는 거는 우물이는 거, 꿈찔하는 거. 안에 들여다보면 이게 마이오신이라는 이런 이제 단백질 생긴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엠라 여기에 이제 붙어 있고, 액틴이라는 게 이제 또 여기 요쪽에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여기 선에 돼 있고,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고 양쪽에 있는데, 요게 서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마이오신인데 여기 있는 요렇게 게 액틴하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잡아 당기는 힘을 내는 이런 구조로 이제 근육은 운동을 하고, 여기 하나하나 아까 보여드린 그 당면이 있다 그러면 순대가 있던 순대 안에 있는 당면 하나하나 이런 게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그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 수축하면서 가까워지면서 힘을 내니까, 이게 그런 다발들이 많으면 힘이 많아질 거고, 이게 적으면 힘이 적어질 거고, 그래서 힘이 세다는 거는 이런 오므라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당면 다발들이 더 두껍고 많은 걸 뜻하는 거고, 그래서 근육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자른 면적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은 당기는 실들이 많으니까 힘이 더 세고, 이게 얇은 사람들은 당겨갈 수 있는 당면이 적으니까 힘이 적어지고, 그래서 근육은 두꺼우면 힘이 세고 얇으면 힘이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 근육의 면적, 두께가 되게 중요하다. 힘을 내는 데는 그렇게 보고, 또 근육이 에너지를 쓰는데, 이 에너지를 쓸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게 마이오신이 이렇게 액틴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수축을 하죠. 수축할 때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될 텐데, 당길 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놓을 때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ATP라는 게 근육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인데, 이게 잡아 당길 때가 아니라 놔줄 때 ATP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쓰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당길 때 에너지를 쓸 것 같은데 놔줄 때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이게 또 좀 오묘하게 돼 있고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생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후 강직이라고 하죠. 사후 강직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어떤 상태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얼마 안 움직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팔이 된 게 이게 안 가고 이게 굳어버려. 그래서 이제 사람 염하거나 그럴 때 이거 보면은 이러고 이제 관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염하는 분들이 이거 막 빼기도 하고 부러뜨리고 이렇게 딱 이제 똑바르게 해서 하고 뭐
관절을 빼기도 하고 뼈를 부러뜨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근육이 수축해서 이렇게 당겨 놨는데 에너지가 와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ATP라는 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오질 않으니까 당겨진 상태로 그때 굳어 있어서, 그래서 굳어 있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관객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염을 빨리 하고 그런 것도 이런 게 생기지 말라고 자리 잡고 그러는 게,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다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생리 첫 번째로 정리를 하면, 근육은 수축을 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하는 역할은 단순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꼬부리고 돌리고 뭐 이런데 다 그거는 근육이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근육은 단순하게 수축했다 풀어줬다 이거 두 가지만 해서 그 능력만 있고, 그거는 이제 수축을 하는데 힘을 낸다. 그리고 근육의 힘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 근육을 강화할 때 이 단면적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얇아지지 않게. 그리고 근육이 작용을 하려면 신경이 연결되어야 된다. 신경이 있어야지. 신경이 없어서 마비되면 근육은 다 죽어서 없어지니까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골다공증에서는 또 이제 설명을 할 때 골이 생성이 되고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이 양이 생성하는 게 많고 이제 흡수되는 게 적으면 그러면 이제 많이 생기고, 생성하는 게 적어지고 흡수되는 게 많아지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러는데, 근감소증에서는 근이 생성되고 뭐 많고 뭐 생성되는 게 적으니까 흡수되는 게 많으니까 근감소, 이건 좀 개념이 달라서 근감소증에서는 골다공증처럼 세포가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과는 전혀 이제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이 처음 생길 때는 이게 신경하고 관계 있고, 그래서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다 근육들이 만들어져서 세포의 수는 그때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세포수가 딱 생기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근육 세포수가 더 뭐 근육이 더 커지고 뭐 강화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포수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이 세포수는 그냥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그 세포, 거기서 뭐 줄기세포가 뭐가 와서 세포수가 더 늘어나고 근육세포를 더 많이 만들, 이런 건 없고, 근육세포는 그냥 딱 거기서 있고 어렸을 때 만들어주는 거로 거의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골모세포에서 골세포가 많이 생겨서 골다공증의 세포가 많아진 이런 거랑 다르고, 골세포는 그냥 그 개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근감소증이 생길 때 이 세포가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근세포는 엄마 뱃속일 때 생기고 더 생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뭐 근육이 그럼 늘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근육의 이 그 하나하나의 그 당면들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당면이 순대 안에 있는 근섬유라고 하는데, 이 순대가 막 커지고 두꺼워지고 이러는 거는 그 당면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당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더 굵은 당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순대가 더 두꺼워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세포, 근섬유 세포는 태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경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육 세포는 손상이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만들어지긴 하는데, 단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근육이 손상이 있을 때, 근육 손상이라는 게 왜 축구 선수들이 뭐 손흥민이 뭐 했는데 뭐 햄스트링이 올라왔대,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돼서 뭐 어쨌든 너무 많이 뛰거나 이렇게 갑자기 당기는 힘을 받는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파열된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메꾸려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세텔라이트 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줄기세포들이 치유에 관계돼서 세포를 만드는데,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섬유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화에서 근육세포가 적어져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근육세포 줄어든 거를 다시 만들 수 있거나 더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때의 경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근육세포를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해서 이제 치료의 개념이나 이런 게 근육의 생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량의 증가는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 하나하나 순대에 들어있는 당면이 두꺼워지는 그걸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은 이제 그 수축하는 힘을 내고, 근섬유들은 두꺼워져야 되고, 이제 근육이 뭐가 있더라도 세포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그런 근육에 대해서 봤고, 그럼 이제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럼 근육은 이제 뭐로 만들어지는지, 근육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 그걸 이제 또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에서 치료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구나 저렇게 듣고 나시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치료해야 되라는 예어라고 드리는 말씀에
이제 거기서부터 인제 아마 이쪽에서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나 '아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인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은 주로 인제 예 프로테인 단백질로 돼 있는데 이 근육은 인제 단백질 덩어리죠. 인제 우리가 그래서 뭐 단백질 보충하려고 그러면 "야 고기 먹으러 가자." 하는데 고기라는 게 결국은 동물들의 살이잖아요, 근육. 이제 그걸 먹는 건데 그 근육이 인제 근육은 다 대부분 단백질로 돼 있는데 이 근육 아까 인제 근육을 순대라고 그러면 순대가 있으면은 그 순대 밖에 인제 돼지 창자 이제 껍데기 싸고 있는 거 인제 근육도 인제 그런 껍데기가 있는데 그런 근막이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지 창자 순대가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제 우리 순대 먹다 보면 그 당면 있는 게 아니라 뭐 당근 쪼가리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넣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근육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 해서 그 안에 인제 작동을 하는 여러 이제 세포 내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인제 단백질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인제 그 근육 아까 얘기한 액틴 마요신 이렇게 수축하는 sarcomere라는 그런 구조물들도 다 단백질 그러니까 당면 그것들도 다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은 웬만하면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굉장히 많은 대부분이 다 단백질이다.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 그런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파란색이 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근육의 단백질을 만드는 게 이제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것보다 인제 소멸되는 게 인제 만드는 것보다 많으면 분량이 소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근감소증으로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근단백이 생성되는 거하고 소멸되는 게 같이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분량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근단백질이 생성이 많이 되고 이제 소멸이 적다 그러면은 인제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인제 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근육에서는 단백질의 생성도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또 우리한테 시사를 하죠. 그래서 인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인제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인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인제 벽돌을 인제 우리가 벽을 쌓는다 그러면 벽돌이 있는 것처럼 그 벽돌이 하나하나가 이제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이 단백질의 원료인데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비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그런 것들 우리 몸에서 그냥 다른 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인제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요거 만들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밖에서 들어오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제 뭐 화학 공장이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 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철도 나고 뭐도 나고 뭐도 나고 그래서 공장을 잘 돌릴 수가 있는데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안 나는 석유는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먹어야지. 먹어서 흡수해서 그거를 인제 먹은 걸 만들어져 있는 걸 먹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용해서 인제 만들 단백질이나 이런 걸 합성해서 근육이나 인제 이런 데 쓸 수가 있고 그중에서 인제 류신이라는 필수 단백 아미노산이 이제 이런 근육 단백질을 하는 데 많이 인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신이 뭐 근감소증에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인제 많이 줬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어떤 인제 근육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근거는 없고 이제 그 세포 레벨의 실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한 건 알고는 있지만 없으면 안 되지만 많이 때려 넣으면은 이게 좋아질 거다. 더 많이 만들 거다. 이런 건 없어서 부족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다하게 넣는다고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생리, 이제 근육이 뭘로 구성되는지 이걸 이제 세번적으로 보면 섬유세포는 많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육 섬유세포 단백질 합성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수적이다. 이게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유신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은 먹어야지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지 최소한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제 더 많이 만드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데 인제 또 하나는 근육 자체에 인제 이게 인제 근감소증과 근노화하고 인제 관계돼서 근육이 어떤 식으로 인제 변화하는지를 볼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보면 우리가 인제 근육 안에 인제 세포들이
이제 아까 근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서 이 종류의 성질이 다른데 이 성질을 아는 것도 우리가 근감소증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있죠. 피, 혈액. 혈액에 있으면은 이제 혈액 안에 혈구, 세포라고 있죠. 그리고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죠. 피 안에 그런 거예요. 피 검사하면 백혈구수가 어때요? 적혈구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피 안에 세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 잡아먹고 싸우고 이런 역할을 할 거고 적혈구는 산소를 잡고 있다가 우리 몸에 골고루 이제 뿌려주는데 그런데 역할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육 이제 안에도 근섬유가 있는데 구성되는데 근섬유에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힘을 내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파워. 근육을 쓰고 하는데 파워. 이제 힘을 세게 내야 되는 근육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스태미너. 우리가 지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번 까딱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쓰기는 파워는 이만큼이 있는데 그걸 계속 쓰자 그러면 좀 힘들겠죠. 근데 지구력은 오래 갈 수 있는 근육을 하나만 가지고서 그걸 파워까지 내면 그들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두 개를 나눠서 역할이 다른 이제 근육의 섬유의 종류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힘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얘는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많이 쓰고 오래 끌고 이런 게 아니라 글리코겐 뭐 이런 걸 써서 그냥 산소 없는 데 서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섬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힘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지구력.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종류의 근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근섬유는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근섬유를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한 거예요. 그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본 건데 이거 보면은 빨간색이 있고 덜 빨간색이 있고 이게 두 개 종류가 달라서 롱 디스턴스 러너라는 게 이제 보면은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아주 빨리 뛰는 거 아니라 오래 뛰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타입 1이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뭐 힘은 약하지만 계속 오래 지구력이 오래 있는 이런 섬유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이제 스프린트는 뭐예요? 100m 뛰고 전속력으로 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타입 2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런 근육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근육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의 근섬유가 있구나, 세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역할이 좀 다르다. 그리고 좀 이제 성질도 좀 다르다. 이걸 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타입 1 지근섬유라는 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오래 가는 거. 이런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많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산소를 써서 지속적으로 이제 불을 떼서 이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지구력에 이제 관계되는 건데 이게 많은 거고 속근섬유 타입 2 이거는 아까 얘기드린 폭발적인 힘을 내고 짧게 지속되는 이건 글리코겐이 많다는데 이거는 이제 산소를 안 쓰고 숨만 쉬고 그냥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좀 달라서 보면은 타입 2는 보면은 효율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축 속도는 빠르고 힘은 센데 효율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센 힘을 빨리 내야 되는데 효율이 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효율성보다는 이제 그 빠른 이런 게 있고 그래서 피로도는 높고 이제 빨리 힘을 쓰니까 이제 지근섬유는 이제 수축 속도 느려요. 힘도 약해요. 근데 효율성은 좋아요. 이제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피로도 낮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른 이제 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보면 이게 이제 마라톤 선수고 이제 이게 스프린터 100m 선수 단거리 선수인데 단거리 근육 많죠. 타입 2 이제 빠른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고 10초만 숨만 쉬고 뛰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근육들이 이런 타입 2를 많이 주로 쓰게 될 거고 타입 1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폭발적인 게 아니라 끌어야 돼. 계속 2시간 가야 되니까 잠깐 반짝하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타입 1 오래 지속되고 산소를 쓰고 힘도 별로 그렇게 타입 2보다는 세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돈이 좀 있어요.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차를 두 대를 굴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게 스포츠카 포르쉐 911이라는 거. 이거는 휘발유 엄청 먹죠. 속도는 빠르고 그냥 왱 하고 달리는 거. 근데 기름 만땅 채워도 많이는 못 가겠죠. 많이 쓰니까. 카니발 SUV 이거 디젤 오래 가죠. 조금만 그 기름 싸고 오래 가고 편안하죠. 다 타고 있는데 집안 식구 많이 타고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유지비 별로 많이 안 들 거예요. 이제 오래 갈 수 있고 편안하고.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빠르기도 하고 멋있어도 보이고 그런데 유지비 많이 들 거고. 두 가지가 있고 용도가 다르겠죠. 빨리 어딜 가고 뭐 보여야 되겠다. 그럼 이걸 타고 갈 거고 가족들이 여행 가는데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뭐
집안 식구 6명 타고 가야 되면 이걸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근육 이것처럼 타입 1, 타입 2 근육이 이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을 움직일 때는 이제 신경이 들어가죠. 신경이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신경이 가닥이 나와서 이 근육 섬유 하나하나에다 이렇게 분지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 신호를 줘서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이 아까 얘기 드린 타입 1, 타입 2 빠른 신경하고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이는 게 근육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신경도 같이 영향을 받는데, 내가 폭발적으로 빠른 힘을 내려면 근육이 여러 개가 동시에 확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타입 2 이제 폭발적인 힘을 빠른 시간에 내는 그런 근육들에는 이 신경이 여러 개가 가요. 그러니까 한 신경이 여러 개의 근섬유에 이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경 하나를 딱 때려도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근육들이 여러 개가 갑자기 확 하니까 힘이 확 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이제 근속 섬유, 이제 빨리 힘을 많이 받는 그런 타입 2 섬유들은 이 신경 하나가 여러 개를 지배를 해요. 여러 개의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속 섬유, 가늘고 오래 가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신경도 작고 이런 거는 한 몇 개에다만 줘요. 필요 더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근육 다발이 이렇게 많지 않고 조금만 가게 해줘요. 그래서 자극을 이렇게 딱 쳤을 때 조금 신경, 적절한 신경, 그 정도, 아니, 근육, 그 정도 힘만 내게. 그리고 근속 섬유,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 타입 2는 하나 떼서 여러 개 확 하게. 그렇게 이제 사람 몸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게 효율적인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섬유, 빨리 움직여야 되는 섬유는 그 신경도 큰 신경이 여러 개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이제 지속 섬유, 오래 가고 힘이 조금 나는 거는 신경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섬유 가서 이제 지배하는 근육 섬유도 이렇게 많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적이고 좋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신경이 하나 망가졌다. 여기에 여러 개가 가 있는 신경이 하나 망가졌다 그러면 이 신경에 영향을 받는 나머지가 데미지 받는 이제 그 근육이 많아져요. 고장이 나면. 왜냐면 하나가 여러 개를 지배하니까. 근데 여기 작은 거는 요게 하나 망가져도 영향받는 근육이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다. 그럼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도 효율성에 이제 반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생리를 보면 근육 섬유는 하나로만 된 게 아니라 얇고 크기도 얇아요. 그리고 약하고 오래가는 타입 1이 있고 굵고 짧고 강한 타입 2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섬유가 이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또 근육을 작동하는데 신경이 필요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모터 유닛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신경 하나가 근육 여러 개를 섬유 여러 개를 지배하는 그 섬유 하나의 그 신경 하나에 있는 그 근육까지 합쳐서 그 단위를 모터 유닛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터 유닛은 그 이제 지배하는 그 신경 하나가 지배하는 그 근육의 수는 타입 1의 경우 적어요. 그리고 힘이 이렇게 많이 안 필요하니까. 타입 2는 힘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근육 생리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이라는 게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는지, 그것도 이제 또 거기에 밑에서 이제 보게 되겠죠. 이제 지금 설명드린 얘기가 좀 복잡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의대에서 배우는 근육 생리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나와서 무슨 이제 뭐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간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초적인 근육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되는 내용이 정리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서, 요 정도 아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다, 알고 있다, 그런 정도의 지식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면 이제 근감소증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태생리라고 하는 거는 근육 생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보는 거고, 병태생리는 병적인 상황에서 이 정상적인 생리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감소증이 그냥 우리가 어떤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골다공증에서 골양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이 근육 양도
그 근육량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줄어들게 돼 있고 이게 자연 현상이고 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사람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피하진 않더라도 좀 덜 되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근감소증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화가 돼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게 다 봤더니 보니까 이 근육 안에 타입 2 근섬유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도 적어지고 이게 비실비실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껍고 튼튼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타입 1, 타입 2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근섬유, 그러니까 이게 속근섬유, 타입 2 섬유는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축 속도는 빠르고 이제 크고 이제 뭐 힘도 많이 내는데 비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성이 낮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만 힘을 내는데 등치를 크게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드는 게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입 1, 타입 2 이걸 보면 타입 2 이거는 더 커요. 단면적도 더 크고 평균 직경도 더 크고 그리고 뭐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그 근섬유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 높고 덩치도 크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섬유예요. 이제 큰 힘을 내는 대신에 그만큼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르쉐 스포츠카는 속도도 빠르고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뭐 할 것 같지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 하기라도 유지비 적게 들고 오래 가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잘 나갈 때 젊어서 돈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이제 은퇴하고 돈이 적어졌다 그러면 이게 유지를 못 하게 되겠죠. 이제 비싼 차 두 대 유지하려면.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이게 볼 때 이게 이 사람들 다 다녀야 되고 가족이 유지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없어도 되잖아. 뭐 이렇게 뭐 이제 남 보이려고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 없어는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아서 우리 몸에 뭔가 노화가 되고 떨어지면 이쪽부터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2 섬유가 이제 먼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영향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 2 그런 섬유들은 하나의 신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이제 섬유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럼 거기에 근육에 가는 이제 근육 여러 개에 가는 그 모터 유닛에 있는 신경이 우리가 척수에 있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이게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이 신경도 이제 뭐 보니까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유지하는데 벅차니까 이것도 더 잘 망가져요. 그러니까 먼저 잘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더 크고 그래서 망가지면 타입 2 섬유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경이 안 가면 근육은 신경이 안 가면 그냥 마비가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이 타입 1, 타입 2 있을 때 타입 2 좀 더 이제 그 비효율적이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력을 하는데 필요하긴 하겠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는 그 이제 구조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근력 약화와 근량 감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터 유닛 아까 신경이 이제 척수서부터 나온 신경이 근육에 가는 그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경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근육 타입 2 섬유들이 이제 잘 망가지는 거 같이 망가지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타입 2 이제 그 근섬유들이 영양이나 호르몬 약제 등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 망가지고 빠지게 되는 게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노화에서 보는 근감소증의 이제 병태 생리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면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것들을 되돌리면 이제 이렇게 나쁘게 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 병태 생리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교정하거나 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병태 생리 때문에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닌 지금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세포 레벨에서 여러 가지 실험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그럴 거다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근감소증의 원인을 보면 염증 증가. 우리 뭐 요새 염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성 염증에서 관절이 모두 생기고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만성 염증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발견된 것들은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치료를 잡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저 이거는 이제 근육 안에서 근육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제 에너지에서 산소하고 뭐 여러 가지 ATP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향상을 시켜서 뭐 이런 것들이 뭐 근감소증에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립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얘기는 많이 하기만 하는 상태인 거고. 좌식 생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걸 아니라도 알죠. 너무 이제 앉아서 안 쓰고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원인이다 볼 수 있을 거고 호르몬도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이제 호르몬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이제 요새 피지컬 뭐 아시아 피지컬인가요? 피지컬 아시아인가요? 이거 보면은 왜 근육도 막 이렇게 나온 이제 젊은 이제 선수들 많이 나오죠. 이제 근육을 만들려면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이제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만들어서 마시고 또 육체미 나가는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맞고 운동하죠. 그러니까 호르몬을 왜 먹어요? 먹으면 근육이 생겨요.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육이 나이 들어 이제 호르몬이 나이 들어서 빠지면 그러면 이제 그 근육 생기는 양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있고 젊었을 때 막 이렇게 근육도 있고 그러는데 남성 호르몬 줄어들고 이제 나이 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게 빠지니까 근육도 줄어들고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건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이게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모터 유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경, 척소신경에서 오는 그런 신경이 근육에 가는 신경이 좀 이제 망가진다. 나이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근육도 빠진다 이런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근섬유 감소, 줄기세포가 감소된다. 줄기세포는 그 근육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얘기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그 신경의 근육이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근섬유가 감소되는 거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단백질 이건 또 이제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단백질이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백질이 이게 많이 줘서 무슨 단백질을 많이 주고 했더니 이게 좋아졌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줬더니 생겼다 이런 거는 이제 아직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모자르면 안 만들 테니까 이건 당연하죠. 이게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부터 보면 인슐린은 MPB라는 게 이제 그 머슬 프로테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근육을 이제 그 소멸시키는 거, 근육 단백질을 소멸시키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인슐린이. 그리고 MPS라는 거는 머슬 프로테인 신테시스, 그러니까 만드는 걸 보잖아요. 그럼 인슐린은 근육을 만들고 뭐 이제 그 뭐 근육 단백질을 없애는 거를 막고 근육 단백질 생기는 걸 주니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슐린 그냥 막 쓸 수 없죠.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인슐린 쓰면 혈당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인슐린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당뇨 환자들인데 그냥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 쓰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당뇨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작동을 안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당뇨병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걸 쓰는 거니까 아무리 줘도 이런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치료제로 쓰기는 좀 어렵고 이제 성장 호르몬 IGF는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있는데 성장 호르몬 무조건 뭐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써가지고 괜히 당뇨 생기고 막 뭐 이렇게 뭐 거인증 막 이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여성 호르몬 이게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걸 쓴다고 해서 이제 그게 확 생기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뭐 계속 부족할 경우는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무조건 막 쓴다고 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쓸 수 있거나 이걸 써서 회복했다 이런 것들은 없고 마이오스타틴 이런 거는 이제 그 뇌성마비나 이런 데서 근육이 안 늘어나는 데서 많이 연구되는 것들인데 이런 건 이제 근육이 자라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연구가 완전하지 않고 이걸 한다고 해서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없고 염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염증이 이걸 어떻게 됐다 이제 가설들은 많은데 확인된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르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생기는 근감소증을 되돌리거나 이럴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서 뭐 내가 지금 근감소증 걱정하는데 한 30년 있다가 이거 나와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뭐 얘기는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걸 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24년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나라에서 뭐 이제 국민 영양 무슨 조사 이런 게 하는 게 있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영양 주소가 어떠냐 그래서 봤더니 남성 노인 65세 이상에서 권장 섭취량이 단백질이 하루에 한 60g은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성은 한 50g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어느 정도 맞을진 모르는데 그랬더니 봤더니 남자는 65.3g. 이거 뭐 우리가 뭐 권장하는 것보다 더 많네. 여자 뭐 49.7. 이거 뭐 보니까 거의 근접해서 그러면 단백질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시기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감소증이 생길 확률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많이 단백질을 복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중에서 권장량을 30으로 봤을 때 평균은 이 정도 됐는데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먹은 걸 봤더니 이 정도 됐는데 섭취 부족이 한 30% 되더라.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은 60 이상 한 60, 뭐 70까지도 드셨는데 한 뭐 3분은 이게 아니라 60이 아니라 한 55 정도 드시고 그 정도 됐다. 그래서 60까지 안 반 분이 한 10명 중에 3명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한 반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드셨으면 하는데 못 드신 경우는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지병이 있어서 당뇨가 있어서 뭐 마음대로 못 먹거나 아니면 뭐 신장에 병이 있거나 이래서 이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고, 내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서 뭐 나는 밥 2숟가락만 먹으면 뭐 더 안 맥혀 뭐 여든대고 뭐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고단백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신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뭐 킬로그램당 2g 이상은 드시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당량만 드시고 부족하다면 당연히 드시는데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려서 건강 성인 권장량보다 이제 근감소증 위험군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킬로그램당 하루에 1.0에서 1.2g을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1.2에서 1.5g 드시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제 류신 아까 류신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중요한 거라는데 뭐 2.5에서 3g 하루에 드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단백질을 권장을 하는데 어디서 이제 단백질이 많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유청이 뭐 제일 좋다. 그래서 유청 많이 얘기해요. 이게 유청이 뭐냐면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면 치즈에서 치즈 빼고 남은 거 그걸 우리가 유청이라고 그러거든요. 혈청은 이제 우리가 피 있을 때 이렇게 위에 이제 가라앉고 남은 거 그것만 뺀 위에 거를 우리가 혈청이라고 그러죠. 유청도 치즈 만들고 남은 그 위에 있는 것만 유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신이 많고 뭐 흡수도 빠르고 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뭐 보조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달걀은 EAA가 뭐 에센셜 아미노 액시드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흡수 뭐 좋다, 육류, 생선 뭐 이런 거 다 좋다 해서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죠. 동물성 단백질 어떤 데 많고 뭐 식물성은 뭐 콩이나 두부 이런 데 많고 뭐 아니까 그런 걸 적절히 드시면 좋은데 너무 과한 거는 좋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보충제로 드시는 거는 이게 내가 과하게 될 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내가 가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뭐 집에 가서 또 보충제 먹고 뭐 이러면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주 자기가 이제 어떤 지병이 있어서 뭐 항암 치료에서 뭐 영양이 부족하다 아니면 진짜 뭐 당뇨가 있어서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잘 이제 식단 조절해서 잘 봐서 이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뭐 체중도 하고 뭐 다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먹고 이러는데 계속 단백질에 대해 뭘 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0kg 하루 노인 단백질 섭취 경과량이 한 60kg 봤을 때 1에서 1.2, 한 7에서 72g, 그럼 고기 한 통화만 해도 20g 뭐 여러 가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 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죠. 근데 보충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진짜 적은 경우만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영양이 좋다고 그런 게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는 골다공증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이게 이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이제 골다공증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햇빛을 못 보면 생성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부족한 게 있어서 드시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비타민 D의 역할이 이게 모식도가 아까 뭐냐면 이게 신경이고 아니 근육이고 약간 신경이 근육에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둘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기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에 좀 안정성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근육이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ATP도 만들고 영양 뭐 에너지 좀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이제
이제 섬유 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타민 D가 작용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제 수용체, 이거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비타민 D가 작동할 수 있는 신호가 이렇게 딱 그 근섬유에 딱 있다는 얘기는 걔가 와서 하면 난 뭘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아직 연구가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수용체가 있으니까 얘는 비타민 D가 뭔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있으면 없으면 이제 일을 못 하겠지. 필요가 없는데 그 수용체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여기 근육에 뭔가 좋은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타입 2 근섬유 수용체, 단백질 대사에 약간 수용체가 있어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신경이 근육에 미치는 영양분의 안정성을 주는 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건 도움이 된다고 드시는데 이건 꼭 근감소증에서뿐만 아니라 연령이 있는 어르신들은 다공증에서 드셔야 되잖아요.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보충하면 여기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 도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비타민 D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이죠. 이제 운동은 이제 어떤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서 이 운동은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지구력 운동, 저강도지만 계속 지속되는 이런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 운동은 근섬유, 비후, 근력 상당, 이제 에너지를 주는 운동,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 타입 2, 섬유가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런 운동들을 하면 이제 늘어나죠. 필요성이 있으니까 늘어나게 돼 있고 근섬유가 비후되고 타입 2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또 이제 좀 보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력 운동, 힘이 들어가는 운동, 저항이 있는 운동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력 운동. 지구력 운동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스태미나 지구력이 있어요. 뭐 이거 힘만 세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살려면은 걷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그냥 힘 10분, 5분, 3분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려면 이 지구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지구력 운동을 하면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저강도 운동하는 거는 그 타입 1이나 이런 그 근섬유 안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그 근육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더라도 두 가지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 근력이 이제 뭐 향상되기를 근량을 늘리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제 근량이 빠지지 않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근감소증이 생기는 병태 생리 중에서 중요하다 그러는 게 신경이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신경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타입 2 섬유에 가는 그런 여러 개를 이제 지배하는 그 신경이 자기 여러 개를 이제 사인을 주려면 자기도 커야 되니까 커서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게 없어지면 그 신경들이 이제 내 신호 주는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길 잃은 양처럼 내 목자는 어디 갔나 그래서 다 방황한단 말이에요. 방황하는데 바로 이 신호를 또 딴 데서 주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나 보다 그래서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이 방황하던 근섬유들 타입 2 근섬유들이 다시 그쪽으로 이제 그쪽 새로운 신경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남고 다시 신경이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방황하는 어린 양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섬유 감소가 섬유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게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빨리 저항성 운동을 근력을 내야 되니까 이 신경이 그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만큼의 신경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좀 그런 게 없어지고 해서 영향이 적어져 그래서 없어져 그러는데 다시 운동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잃어버렸던 그 근육들한테 신경이 다시 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되면서 줄어들지 않게 다시 이걸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 감소돼서 이게 길 잃은 어린 양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해야지 이게 마냥 내버려두고 한참 지나서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신경이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길 때 운동을 빨리빨리 정확성 운동을 해서 이게 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신경이 이제 없어서 죽어서 근육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목자가 없어져서 길 잃은 양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 목자를 다시 찾아서 길 잃은 양들이 그쪽을 쫓아가면 근육이 다시
그 신경이 들어가고 근량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또 비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진 게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없으면 안 되지만 이제 그렇다고 많이 준다고 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단백질은 잘 다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강도 장시간 운동은 지구력, 스태미너를 좀 도와주고 그런 근육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데 되게 중요할 수 있고 고강도 근력 운동은 그 근섬유 자체를 비우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고관력 운동은 이 여러 가지 이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근감소증의 병태생이 원인을 되는 거를 우리가 되돌 수 있는 자극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신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가래떡 나오는 기계거든요. 방앗간에 가래떡 나오는 기계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줄 나오던 게 이제 오래돼서 5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거 고쳐야죠. 기름 쓰고 고쳐야 돼요. 운동을 예를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게 근감소증이 돼서 근단백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 단백을 만들 수 있는 자극을 줘서 운동 같은 걸 해서 해줘야지 그냥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쌀만 갖다 드립다 쪄서 갖다 부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넘치지 이게 기계가 안 되는데 가래떡이 10개가 나오진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근감소증을 이기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운동이나 이런 부분 적당량의 단백질 넘치지 않을 정도의 쌀이 들어갔을 때 이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잘 정비가 돼서 돌아가서 가래떡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가래떡 기계는 고치지 않고 쌀만 갖다 드립다 붓고 단백질만 그냥 갖다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근단백질이 생기거나 근감소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해요. 근육 운동하거나 그러는 건 귀찮고 힘들어서 그걸 안 하고 좀 딴 방법을 찾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다, 그 단백질이 뭐가 좋고 무슨 유청 뭐가 좋고 무슨 뭐가 HM 뭐가 좋고 크레아틴이 좋고 무슨 얘기는 자꾸 여러 가지 찾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 있다고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면 안 되지만 있는 것들은 다 하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나마 효과 있다는 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운동을 한다는 게 그게 이제 다 여건이나 내가 지금 여기저기 아파서 뼈가 다 되게 되는데 운동을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 운동을 여러 연령대에서 보시고 계실 테니까 40대, 60대는 운동해야죠. 40대, 60대에 운동하는 건 습관을 기르는 그런 거지 40대, 60대 운동 많이 했다고 나이 들어서 운동 안 한다고 그 근육으로 다 먹고 사는 건 아니고 근육은 운동 안 하면 빠지는 거예요. 습관을 이제 들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운동하는 게 계속 내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어떤 게 돼 있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2010년도에 하와이에 학회가 있었어요. 학회가 있어서 국내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고 제가 이제 연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그 교수님들 거기 학회에 참석을 해서 봤는데 학회 가니까 좋죠.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맥주 마시고 뭐 학교 하니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교수 미국에 있던 그 교수 나이가 한 65, 60대 그 정도 됐는데 그분 보니까 그때 조깅하고 있더라고요.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회에 2박 3일인데 그때 어쩐지 몰라도 그분은 거기 와서 뛰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기 온 사람 중에서 아무도 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잘 잡고 그 사람이 어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우리보다 빨리 잘 살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더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운동이 그 나이 때도 다 그렇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가고 2박 3일이고 뭐 발표하고 어쩌고 저녁에 사람들 그런 데가 있더라도 내가 그 하루의 운동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거기에 가더라도 운동화 가져오고 운동복 가져와서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하는 습관이 20대, 60대부터 40대, 60대부터 계속 있어서 60대, 80대까지 계속 가야지 그 습관으로 내가 근량을 유지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대, 80대는 지금 60대, 80대에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 그렇게 내 기저질환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운동은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근감소증 아까 테스트 몇 개 했는데 넘어갔으니까 괜찮고 나는 단백질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잘 먹으니까 괜찮아. 이건 아니고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할수록 근육은 더 빠지거든.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지금 맞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현상 유지를 위해서 운동은 계속 하셔야 돼요. 80대 이상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운동할 때 나는 80대에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가 됐든지 간에 움직이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무릎이 아프면 뼈주사라도 맞고 안 아프게 하고 좀 움직이시고, 허리가 아프면 뭘 해서라도 앉아서라도 움직이는 뭘 하고 계속 움직여서 유지를 해야지. 예, 근감소증이 계속되고 가서 하면 본인이 힘들고 수명은 길어졌는데 내 맘대로 못 움직이고 여러 가지 뭐 처리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 연령 60대, 65세 이럴 때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문제도 안 됐던 얘기들이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으로 가면 막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뇌에 있는 뭐 혈류 같은 거 터질 거 미리 잡아놓고 심장에서 뭐 막힐 거야 심근경색 죽을 사람 스텐트에서 살려주고 당뇨병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분들 다 약수구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절대적인 수명은 길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있는 이제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기술로 그만큼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나 그런 기술들이 없어요. 이게 미스매치거든요. 사람이 살면 오래 살면 내가 수명도 길고 그 삶의 질도 좋아야 되잖아요. 잘 움직이고 활동해야지.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삶은 늘어났는데 수명은 늘려놨는데 그 신체적인 기능까지 같이 올 수 있는 노화를 지금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의학기술 인위적으로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고쳤어도 살아는 있는데 요양병원 가서 못 움직이고 누워 있거나 그런 경우들도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수명이 연장됐어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존엄 있고 좋은 삶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만큼 수명의 질을 생각하고 그 삶의 질을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들, 우리 해결하지 안 되는 문제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근감소증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약도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 때 말년이 좀 더 고달퍼질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한 15년,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은 86세, 80, 뭐 이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 저녁 식사 잘 잡수고 누워 계셨다가 아침에 가니까 그냥 돌아가셨던 거예요. 뭐 병원에 가신 적도 없고 요양병원 간 적도 없고 모르게 뭐 한 것도 없어요. 돌아가셔서 뭐 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호상이라고. 내가 잘 살다 이런 것들을 다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명은 연장되고 뭘 됐는데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가다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삶의 질을 생각을 하면 지금 치료 방법도 없으니까 지금이 아마 가장 빠른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고 운동 방법은 여러 개가 있고 시간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있고 다 설명 많이 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 근감소증이라는 게 있다. 여러 가지 병태 생리가 있는데 그 병태 생리 중에서 내가 운동을 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 뭐 좀 편하려고 뭐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래야지 내 말년이 좀 더 편안하고 이제 보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는 거 그것도 별로 도움되는 거 아니고 예약하고 돈 쓰고 더 어렵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뭐 수영장이라는 데 가서 뛰지는 못하더라도 그 앞에 물속에 들어가서 많이 움직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이제 말년 노년의 삶들을 다 영위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감할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하신 저기가 있으셔서요. 예.
지금 예. 질문 띄워 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게 오래 서서 일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2년 전 하지 정맥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있는 러닝 같은 경우 하중이가 해지는 것 같은데 근력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 좀 키우는 것이 하지 정맥에도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하지 정맥은 이제 우리 일반외과, 혈관외과 선생님들 이 이제 전문이시니까 제가 이제 제 아주 전문은 아니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동맥 있죠. 동맥은 심장이 이제 뿜어내요. 심장이 이제 심장도 근육이죠. 근육에서 그 피를 쫙 뿜어내요. 쫙 뿜으면 동맥이 우리가 이제 혈압이 보면 뭐 120 뭐 이렇잖아요. 그런 압력을 쭉 뽑아내죠. 그러면 그 동맥에 심장에서 뽑아준 피가 온몸으로 쫙 가요. 쫙 혈압으로 쭉 가죠. 근데 이제 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피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세포 산소도 주고 노폐물도 하고 영양도 주고 이렇게 다 고루고루 하고 이제 이산화탄소도 갖고 뭐 다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때 동맥에서 정맥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세혈관은 이게 혈류가 압력이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쭉쭉쭉 빠지면 안 되니까 거의 속도가 적어서 거의 쓱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야지 인제 우리가 거기서 주고 뺏고 이게 서로 인제 교환을 할 테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을 다 지나고 나면 세포 레벨에서 그러면 정맥으로 모이죠. 정맥에서 다시 큰 정맥으로 와서 심장으로 다시 와야지 폐로 갔다 심장으로 와야 돌아가니까. 근데 그 속도가 늦고 우리가 서 있으면 피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심장처럼 뿜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혈관을 지나가서 정맥으로 온 그런 인제 그 피들은 심장까지 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근데 이제 오는 것들이 뭐 인제 뿜어지고 심장에서 뭐 음압이 걸리고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기전에 의해서 가고 동맥처럼 인제 심장에서 뿜어지는 힘은 없는데 다른 힘이 인제 작동을 해서 그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특히 낮은 데는 있는 게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 정맥을 짜서 그 힘으로 올라가는 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제 그게 근육으로 올라오면 동맥에는 없는 이제 정맥에는 이렇게 막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짜 올려줘서 이렇게 쫙 근육이 짜서 이렇게 쫙 올려서 뿜어졌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려고 할 때 딱 막아서 이게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여기서 근육이 짜서 이렇게 주면 다시 올라가서 또 그래서 막아주고 그래서 이게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정맥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맥류라는 게 그런 인제 이런 데가 인제 잘 안 좋아서 막히거나 그러면 이게 혈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제 하지정맥류도 생기고 인제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인제 그런 게 치료가 되고 했다 그러면 근육에 인제 종아리 근육 키우는 거 뭐 그것도 인제 도움이 되게 근육을 키운다는 것보다 이제 근육 하지를 인제 많이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정맥도 다시 잘 짜 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하지 운동, 종아리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하지정맥류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근육이 뭐 이만큼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면 근육만 커지면 인제 뭐 하지정맥이 좋아질까? 그거보다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을 해서 정맥을 짜 줘서 정맥 혈류를 올라갈 수 있게 좋게 해 주는 그런 데에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바른 거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면 금강소도 함께 오나요? 1년 사이에 골밀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체중이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빠지고 뭐 과자 봉지 뜯는 손님마저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체중이 안 늘어요. 골밀도와 근감소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음. 이제 골다공증이 인제 지금 인제 질문 주신 인제 분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인제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제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은 이제 볼 때 노인 정액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 커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골양이나 근양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골다공증대로 뼈에 관계된 여러 가지 대사가 나이 먹으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근감소증은 또 근감소증대로 그 자체의 병태 생리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함께 오나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이 먹으면서 뭐 주름도 생기고 뭐 흰머리도 생기는데 이거 함께 오나요? 뭐 당연히 이제 두 개가 연관은 없어도 이제 같이 오게 되니까 이제 다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가지 다 연관이 있다. 뭐 이게 바로 된다. 이거 직접적인 연관이라기 보다는 이제 노화에 동반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골밀도가 마이너스 1년 사이에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2.3이 됐어요. 체중이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빠지고 그래서 골밀도가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2.3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갑자기 급격하게 된데 무슨 이유가 있었다. 내가 무슨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아팠던 게 있었다. 뭐 이러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 흔히 보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병원에서 한 검사하고 저 병원에서 검사하고 봤더니 달랐다 그러면 그 기계가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떨어진 게 있다. 뭐 측정한 부위가 이제 뭐 측정하는 사람마다 골다공증 검사할 때 타겟팅하는 이런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랬다. 그런 거 하면 모를까 이제 1년 사이 골밀도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뭔가 이제 이런 이제 뭐 질환이 있는지 뭐 2차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체중이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빠졌다는 게 이제 보통 몇 킬로인지 뭐 4.5kg 빠지는 건지 뭐 아니면 한 5kg, 10kg 빠진 건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이것도 뭔가 이제 그렇게 빠지는 데는 다른 기저질환이 다른 게 있는지 갑자기 당이 뭐 어떻게 악화됐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문제 있는 그러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암 같은 게 생겼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빠지고 체중이 빠지고 그랬다 그러면 힘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지금 노쇠는 아니어도 애과 뭐 이게 약간 이제 뭐 이제 그 쇠약 약간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체중이 안 늘어야 되는데 고기 먹는다고 체중이 느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체중이 늘려면 이제 적당하게 이제 분배를 해서 영양을 잘 섭취하고 이게 내가 많이 먹는다는 양이 필요한 만큼 먹는 건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먹는 건지 내가 평소에 고기 한 점 먹는데 내가 지금 그날은 고기 3점 먹었다 많이 먹는 건지 보통 한 5점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봐야 되고 지금 주신 이제 말씀으로 봐서는 이제 많이 쇠약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쇠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과 가셔서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혹시 기저질환 뭐가 생긴 게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먹어도 체중이 안 늘었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먹어도 체중이 안 들 정도의 기저질환이 생긴 쇠약 상태라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고기만 먹는다고 찍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갓날 사이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테니까 내과 방문하셔서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차례차례 하나하나 이상 있는지 여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